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올해 지수는 최소 2800포인트 지점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단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지 2차 전지 업종의 섹터는 틀림없이 움직인다는 측면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움직이는 시점이 어디이냐? 주식시장 멘탈 게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내 종목도 결국은 갑니다. 시기의 문제지.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올해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잘한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식 투자자 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주입니다.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빠지는 건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두 달 만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 상황 하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지난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많이 갔고요. 여름장에서는 이차전지가 많이 갔었고요. 하반기에는 HBM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올해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익률 파도 타기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도 올해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애청해 주시고 집중해 들어주시면 올해 2024년도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20년 이상 시장에 경험하면서 터득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션이 바뀌었죠. 패션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구조는 최상단부의 이제 금리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최상단부에 위치해 있고요. 자금의 운용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시장이 외환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이죠.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 환율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의 웨이브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 단계에서는 상품 시장이 있죠. 뭐 원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등등등의 시장이 있고요. 그 아랫단에 선물 시장이 있고 그 아랫단에 주식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특히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주식 시장은 그 흐름에 대한 완전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또한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주식시장에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과거 흐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예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이번까지 해서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 말고요.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 하에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그 3차례 흐름이 있었는데요. 주식시장의 가장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상승 요인으로 발현시켰던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가 동결됐을 때 시장이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시장에 어떠한 그냥 충격파적인 위험 요소가 발현됐다라는 것이죠. 위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그 시장에 대한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가 동결됐을 때 주식시장 오히려 더 강하게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가장 강했던 시점에서의 그 진행되었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과거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3번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세 현상에서 흐름이 진행되었던 시점은 지난 2005년, 6년 뭐 요 즈음에 금리를 동결시켰던 이 지점에서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20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 35% 상승 진행 과정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2018년과 19년도에 금리가 동결되었던 9개월간의 기간차에서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도 14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무려 4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판단할 때 작은 돈 말고요. 큰 돈들 있지 않습니까? 큰 돈들은 예측 가능 시장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돈들은 예측 불가능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될 때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돈들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굉장한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테이크하죠. 하지만 큰 돈들은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 상황이 동결 내지는 완만한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때 많은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준의 상황과 같이 금리가 지난 9월부터 동결이 되고 있죠. 이 동결 상황에 유지가 될 때 주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유포시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시장에 위험이 다가왔을 때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이번 1월과 3월에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결과치의 화답은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해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좀 더 시차를 두고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메시지를 전파를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음번에는 인하하겠구나. 다음번에는 인하하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종합주가 지수를 2800포인트를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우세적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올해 2800포인트를 목표 지수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치까지 내놓았죠. 20% 상승을 기반으로 해서 3200포인트까지의 내년도 지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의 지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올해 지수는 최소 2800포인트 지점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 동의합니다. 단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 좋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가 이제 확산됐습니다. 누나가 다 올해 시장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시장이 상승할 것인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마지막 장세에서도 지수는 상승했어요. 그런데 상승 종목 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지수 흐름이 만들어지고 일부 종목들은 보합권, 소폭의 마이너스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 좋아지려면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목의 상승 종목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 300개, 하락 종목 수가 500개입니다. 그럼 질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다? 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나온 김에 제가 시장의 전반의 흐름을 한번 지수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체크포인트로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반기 장세에 대한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최근 굉장히 강하죠.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 돌파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최고치 지수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 흐름인데요. 미국 시장이 역대치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시장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지금까지 끌어올라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무려 4,500조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거든요. 이때 주시장이 한 단계 급격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법인세를 완화시켰죠.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사주고요. 은행에 대해서 은행채를 사줘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은행채를 사줘서 소각시켰기 때문에 남는 여유자금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기업의 회사채를 사줬기 때문에 이 회사채를 사주면서 들어온 돈을 기반으로 해서 R&D나 제품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4,500조, 지난 금융위기와 동일한 금액을 시장에 공급을 해줬거든요. 이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미국의 유동성 공급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 연준의 경우에는 금고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공급할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그 정부 정책으로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의 그 포인트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그 국내 주시장 기준으로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배당락이 있으면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과거 배당락이 있을 때는 보통 종합주가 측면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상쇄를 해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10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주로 금융회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90개 종목에 대해서 배당 기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3월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진 겁니다. 오히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기일 변경된 종목들이 3월에 다시 배당락을 할 때의 시장에 대한 충격과 이번 시장에서 흐름의 부분도 변수로서의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연말 그리고 이번 장 출발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그 인사이동이 주로 3월에 있거든요. 금융기관들은 은행을 제외하고 증권이나 연기금이나 운용사 같은 경우는 3월에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3월에 인사이동 이전에 12월까지의 수익률을 놓고 그 사람의 성과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2023년도에 매니저들이 얼마나 매매를 잘했는지를 평가할 때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의 수익률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이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장부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 연초 장세에서 시장이 좋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매년 똑같은 그 반복적인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기관들은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대규모의 주식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그 2023년도까지 매년 2조에서 3조 정도 규모로 시장에 매수를 했고요. 이 매수된 자금은 1월에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월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보다는 매도로의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1월장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되묻으시겠죠. 1월장 좋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1월장 상승 그 횟수는 13번 중에 9번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장에서는 거의 상승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관은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1월장은 지수적 관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시장의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종목별 관점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다. 왜? 주식 수익률은 기관이 살 때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기관은. 그래서 이때 시장이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1월장은 지수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렵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좋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거든요. 이 순환매의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금리의 변수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 운용되는 미국채 10년 수익률, 우리가 이제 많이 판단의 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체크해서 그림을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바닥점을 찍고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3.8%를 중심으로 한 그 심리적 지지의 영역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다시 말해서 미 금리, 실제 금리, 이 부분이 반등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의 분위기보다는 등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 시장에서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1.50 이 부분이죠. 굉장히 두터운 지지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율과 금리의 상황에서의 시장 변수가 반등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여기서 뻗어나가기보다는 다소 흔들림의 과정에서 1월장은 등락의 과정이 미국 시장의 연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위아래 흔들림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의 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1월 장에서부터 지수가 뻗어나가기보다는 지수는 일부 상승해서 1월 장 흐름이 진행되겠지만 1월 장은 오르내림이고요. 2월 장부터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3, 4월에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 4월에는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죠. 당연히 우호적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장은 지난 12월 장 상승 대비해서 흔들림의 과정이 1, 2월 장에 나타날 것 같고요. 3월 장의 지수의 흐름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는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짧게 구간별로에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대답은 반도체겠죠. 너무 반도체다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이제 종목을 판단하고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큰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 2월, 3월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1월, 2월, 3월장, 4, 5, 6월장까지는 제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멀리 있죠. 그래서 1, 2, 3월, 1, 4분기, 1분기 내에서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앞서 1월장은 지수적 관점 측면에서 시장이 뻗어나가는 시장에서의 흐름이기보다는 오르내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에서의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주 내에서는 순환이 될 겁니다. 반도체가 일부 움직였고요. 자동차가 또 움직일 거고요. 또 전기전자가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매 성격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수익률 게임. 나는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 섹터나 다른 이제 테마나 어떤 탄력적인 종목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1월장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적 관점에서 영향도가 좀 작고요. 시장의 돈이 항상 성장주 섹터의 일부 자금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일 때는.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고 로봇주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고 지금 올해로 넘어와서 지난 12월부터 성장주 섹터에서 2차 전지나 로봇주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제약바이오 섹터는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1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컨퍼런스라든가 또 셀트리온의 합병 관련한 뉴스들도 있죠. 그래서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지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흐름에서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2월에는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후에 이사연지 워낙 이제 관심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에는 이사연지가 움직인다는 대략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3, 4월에는 반도체. 이런 흐름으로 1, 2, 3월 그 시장에서의 종목 간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지만 지금 지난해 그 시장에서 움직였던 대단한 상승을 보였던 상반기의 태조 이방원 그림에도 나오죠. 중반에 이찬지와 로봇주, 하반기에 HM 반도체 요 흐름을 잘 타서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장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 지금 또 제가 하나의 그림을 추가로 섹터 지수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KRX 헬스케어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투자 포인트를 제약바이오 섹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대형주 섹터로의 제약바이오의 1차적인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좀 더 좁혀드리면 셀트리온은 이미 일정 부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제약군 내에서의 종목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대 제약사를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유망한 종목이라고 해서 한미약품. 기존의 유한양행 한번 상승 주고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광동제약, 대웅제약 정도가 전체 제약주 중에서 흐름이 긍정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1월장은 제약바이오 섹터로의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2, 3월은 2차전지와 반도체로 순환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번 장 지난해와 같이 그냥 포모 남들이 수익 나는 데 있어서 나는 시장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죠. 시총 비중이 17%, 18%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9만 원을 간다라고 본다면 지수가 3,000포인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지수와 연동되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7만 9천 원, 8만 원의 수준의 지수라고 하더라도 2,800포인트를 미리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1월장에 대한 지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이 지점에서는 일단 이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손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의 타이밍이 또는 손절의 타이밍이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고 팔고를 통해서 일정 구간의 손실이나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8만 원 전후 가격으로 해서 매도하고 저는 한 7만 5천 원 정도에 다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3, 4월 정도의 상승 흐름이 또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1, 2월은 또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로 운용을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3월 대비해서 2월 말부터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월에 5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5만 1,5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무려 40%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연말까지 해서 7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 연초 연말 전후로 해서 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3, 4월 시장에서 삼성전자 9만 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8만 원 넘어가는 가격 구간에서부터는 삼성전자의 기대치를 조금 기존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놔드리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지난해 보시더라도 HBM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안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핑퐁 핑퐁 하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은 긍정적이되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까지의 상승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줬고 3, 4월에는 다시 반도체 섹터의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안 가고 있지만 이 섹터의 종목들이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 전략으로 파도 타기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의 중심에 들어왔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특히 2차전지가 하나의 종목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 섹터로의 움직임이 진행되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종목들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이 차세대, 그러니까 향후에 국내 그 산업에 있어서 그 캐시카우, 돈을 향후에도 계속 벌어 들일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지 2차 전지 업종의 섹터는 틀림없이 움직인다는 측면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시점이 어디이냐? 라는 부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주시장은 과거 원리와 구조를 알게 되면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시장의 모니터만을 바라보고 시세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얼개를 먼저 그려 가시기 바랍니다. 얼개를 짜놓고요. 그러니까 얼개라는 게 큰 구조죠. 제가 아까 1, 2, 3월에 대한 시장 얼개를 짜드렸는데 시장의 또는 섹터의 종목의 흐름을 한번 판단을 하셔서 조금은 급하지 않게 이번 달은 조정, 다음 달은 상승 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단기 하루하루의 시세 흐름에 쫓아가기보다는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패션, 이 롤링 과정을 쫓아가는 측면으로의 운용을 하시는 게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2차전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반도체와 유사한 형태에서의 산업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반도체로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주식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2차전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도체 그래 미래 산업인 것은 알겠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도 동의해. 하지만 그 당시에 삼성전자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가 600원, 700원이었거든요. 액분 이전 가격으로 600원, 700원에서 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12배 정도가 올라갔죠. 8,000원에 주가가 갔을 때 사람들의 생각들이 뭐냐면 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반도체 좋아. 돈 많이 벌어. 미래 산업이야. 단 지금의 주가 수준은 12배 올라온 것은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지금의 주가 수준에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야. 이게 2000년 초중반에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조정받았죠. 그 흐름에서 조정받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시장에 나왔던 겁니다. 8,000원이었던 주가가 6,000원, 7,000원 근처까지 주가 하락을 보여줬어요. 거봐. 빠지잖아. 이거 거품이 너무 심했던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좀 멀어지는 흐름이 지나고 나서 6, 7천 원 수준에서 지금의 7만 원까지 온 겁니다. 지금의 8만 원까지 온 겁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도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치는 과거의 반도체와 아주 동일한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의 반도체 주가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미래 가격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에코프로의 월봉입니다. 지금 해당 시점에서의 월봉 기준은 아니고요. 지난 12월 지점에서의 월봉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해서 12배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주가 빠졌죠. 거봐. 빠지잖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준 뒤에 주가가 상방으로의 턴 오버했고요. 이후부터는 연속해서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월봉을 그대로 에코프로 이제 대표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로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건 12월 초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료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의 자료는 다시 바로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진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보면 2월 정도 선에서부터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2차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모습입니다. 대표 종목이라고 해서 에코프로, 물론 탄력도는 뭐 좀 더 강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면 과거 에코프로 대장주로 많이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의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현 시점에서의 그림이죠.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종가 흐름까지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의 바닥이 만들어지죠. 앞서 삼성전자는 과거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롱텀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상한폭도 작았고요. 주가 변동폭 또한 과거에는 좀 느슨하게 여유있게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흐름의 기간차를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 흐름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바닥점에서 지금 두 번의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진입 포인트. 일단 2014년 1월장 딱 시작하면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대략 64, 5만 원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양봉으로 만들어질 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번의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입은 미리 들어간다. 2월장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겠지만 지금부터 1월부터 조금씩 사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64만 원 이상권대의 가격이 유지될 때 일부씩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가격의 흐름을 돌파하게 되면 전환의 흐름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가격은 73만 원입니다. 이 73만 원은 이 앞에 그러니까 12월 흐름에서의 시가 이 윗부분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상단부 돌파 가격이거든요. 이건 확인된 가격입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상승 전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월장에서는 64만 원 이상권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1월이 될 수도 있지만 7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애드업 추가로의 진입을 하셔도 된다는 측면으로 2차전지에 대한 접근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LX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리게 되면 여기 이제 2차전지에 대한 KLX 섹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전지 업종은 지금 시점에서 1월에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완만한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2월 장에서 그 공매도 규제 제한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상방으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과 최근까지의 흐름이 완만한 과정에서의 모습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상방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상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게 가기보다는 앞에 대한 저항 구간의 내용들이 앞에 가격별로 계속 진입이 되기 때문에 완만한 흐름이 나타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2월 구간에 들어서서 이러한 내용에서의 그 슈팅이 나오는 아주 가벼운 흐름이 나타나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서 이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월장을 겨냥해서 나는 좀 시간적 여유와 자금적 여유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월장에 오히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내려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만 원 이상권대에서 가격이 유지될 때 이때 가격을 상방으로의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13만 원, 14만 원 넘어갔을 때는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셔도 되는 전략. 1월장에는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모아가는 측면으로의 접근하실 만한 섹터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공매도 규제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90만 원 살짝 돌파했었죠. 에코프로 기준에서 이 가격은 무조건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럼 100만 원 수준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더 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흘러내릴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90만 원 초반 그 공매도 규제가 나왔던 이 가격은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2차전지 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가격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펀드멘탈한 부분도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주가 수준에서 저항과 지지 그리고 매물 구간에 대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의 주가 분석을 할 때의 내용을 가지고 접목시켜 해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펀드멘탈 관련해서도 접목시켜서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식에서의 그 충족돼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2차전지는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개인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고객 예탁금이 증가를 해야 되느냐? 지난해 7월, 8월, 9월 2차전지 업종의 그 시세 선도 현상을 보여줬을 때 고객 예탁금이 55조, 56조, 57조였습니다. 이 정도 돈이 들어왔을 때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도와 그 시세 형성을 위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객 예탁금 규모에 대한 그 상황을 제가 이제 데이터로에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이차전지 업종이 가장 주가가 강했던 시점에서의 고객 예탁금은 57, 8조, 55조 이상이었습니다. 이때 고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예탁금 감소와 함께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11월 이때 45조 원의 예탁금이었습니다. 최근 고객 예탁금 상황을 보게 되면 54조, 55조, 53조 여기서 그 예탁금이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53조 이상의 예탁금 수준이 되었을 때의 2차전지 업종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된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충족됐습니다. 하나의 조건은 충족됐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일단 수출이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반도체 수출이 최근 3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 중반까지만 해도 25%, 35% 감소율이 전년 대비해서 그 진행되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10, 11, 12 이렇게 해서 3개월 연속 그 수출 증가세가 추진되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펀드멘탈 구조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차전지가 움직이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 예탁금. 왜?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 수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로 판단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에 의한 주가 움직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확인됐을 때 해당 업종에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수출이죠.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수출 데이터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매달 1일에 전월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달 15일에 무역수지 흑자 무역수지가 나오고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산업별 그러니까 세밀한 업종별 수출 데이터는 매달 10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1일에 나오는 어제 나왔던 데이터는 이제 러프하게 그 데이터의 흐름인데요.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그러니까 11월 데이터가 8개월 만에 계속해서 2차전지 수출이 감소하다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첫 번째죠.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죠. 근데 한 번에 그 전환으로 업종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의 그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는 지점이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3개월 차에 주가 슈팅이 나왔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세 달 차에 주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도 아시다시피 12월 데이터, 11월 데이터 그 수출이 8개월만 증가세 보여줬고요. 그리고 1월에 나왔던 12월 수출을 보게 되면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지 못했죠. 그러면 1월 데이터, 그러니까 2월 1일에 나오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수출이 확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2월부터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 구조에서의 상승 흐름을 찍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은 첫 번째는 고객 여타금 어느 정도 충족됐다. 두 번째는 수출 데이터. 아직은 한 달 정도 수출이 증가하는 내용으로서의 해당 업종이 상승하기는 조금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협정이 2월 흐름에서 개선되는 상황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를 찍어달라는 얘기죠. 대장주는요, 주식 투자를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건 에코프로가 단연 대장주였죠. 근데 최근래에서의 상황을 보면 물론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의 모습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임을 흐름들을 만들어가죠. 대장 아닙니다. 대장주는 최초의 대장을 했던 종목이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전환돼서 다시 해당 섹터가 주가 움직일 때 기존의 대장주가 다시 갑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대장 아닌 소대장, 중대장들이 중간중간 공을 세우죠. 하지만 진짜 대장은 기존에 갔던 종목이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대비해서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이나 등등등 종목들이 최근에 산발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2월에 간다라면 에코프로가 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대장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간 단계에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종목이 대장주는 아닌 것이죠. 에코프로가 먼저 가야지만이 나머지들이 따라갑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일 때는 안 가는 장입니다. 이건 개인 특기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이런 장은 투자 안 하는 겁니다. 대장이 갈 때 쫓아가는 거죠. 물론 시차는 약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5, 6, 7월에 2차전지가 갈 때도 에코프로가 먼저 쭉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포스코 관련주들이 뒤따라가고 등등 이렇게 났는데 이번에는 얘는 가고 얘는 쉬는 게 아니고요. 탄력이죠. 에코프로가 10%가 올라가고 BM이 8%가 올라가고 퓨처엠이 6%가 올라가고 이런 가치가 돼 탄력이 다른 거죠. 탄력이. 이 탄력도가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다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진짜 가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탄력적 측면에서는 과거의 대장주가 가장 탄력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뉴스나 재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뉴스나 재료들이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리튬 가격이 2022년 10월에 최고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상품을 측정하는 단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22년 10월 대비해서 지금 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의 리튬 가격은 21년도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과거에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섹터에 대한 가격 부담들, 그러니까 그 원자재를 사와서 만드는데 마진율이 떨어진다고 가격 올라갈 때는 또 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가격이 빠지니까 수요가 또 가격이 빠져서 이 해당 업종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시장에서 적용하는 내용들은 각기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 시장이 가장 좋거든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급등락하기보다는 지금의 가격 수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많이 내려와 있는 가운데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횡보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가격은 21년도, 20년도, 19년도 평균 가격입니다.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22년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보이는데 평균 가격의 수준이고요. 가격이 최근에 내려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좋죠. 자동차 불과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수출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주가 안 움직였었죠. 굉장히 답답했었죠. 지난해 한 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효자였고요.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지난해 흐름을 보게 되면 좀 기었죠. 그런데 자동차 갑자기 12월 들어서부터 주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실적이 좋아하니까요. 실적은 지난해 연초에서부터 좋았습니다. 1년 내내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금리입니다. 금리.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PD님 자동차 사실 때 현금 완납을 하고 사시진 않죠. 할부 리스로 진행하시죠. 자동차 수출이 지난 한 해 좋았거든요. 지난 한 해 수출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 자동차의 품질이나 기술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율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환율이 지난 한 해 동안의 고점은 1,444원이었고요. 평균 환율을 판단해보게 되면 1,300원 내외였습니다. 고점 저점 판단해서 환율 가격을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준을 보게 되면 1,300원 내외였어요. 그러면 1년 전 또는 2년 전, 3년 전 상황에서 환율 가격의 평균 가격은 얼마일까요? 1,100원. 그렇죠. 1,100원입니다. 정확히. 왜냐하면 많은 가격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1,100원이라는 가격이 딱 나오는 겁니다. 1,100원이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치 가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제네시스 차량이 있어요. 뭐 여러 이제 포드 GM도 있고요. 그러면 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이었던 차량 제네시스가 1,3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20% 정도 싼 겁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주는 효과를 발현시키는 거죠. 5천만 원짜리 차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포드나 GM을 사기보다는 물론 일본 차도 같은 현상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미국 차보다는 제네시스를 사겠죠. 1,000만 원씩이나 사니까. 이런 현상에 있어서 미국 수출이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늘어났던 현상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주가가 최근에 반영된 거는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수출은 잘 됐어요. 자동차 업종에. 근데 내수, 국내 판매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동차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내수는 안 됐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죠. 금리가 3년 만기 국채로 국내 금리는 이제 판단하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서 우리가 예적금 할 때 금리로 기준을 잡습니다. 3년 만기 국채로 잡는데 이게 최근에 4%까지 움직임이 진행됐고 일부 할부 금리는 5% 이상을 적용하게 되어서 판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5% 이상의 과거에는 이제 무이자 할부 많았었죠. 60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렇게 많았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4, 5% 금리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60개월 할부든 뭐 40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짜리면 1,000만 원을 이자로 더 내야 돼요. 그럼 안 사죠? 차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이자를 1,000만 원 내야 돼? 아무도 안 삽니다. 미룹니다. 내년에 아니 중고차를 사든가.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었던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12월 들어가지고 금리 수준이 국내 기준으로 해서 4.1%의 3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2%까지 내려왔어요. 3.2% 금리라는 것은 2년 전 금리 수준입니다. 많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금리가. 금리는 추세이거든요. 한번 내려갈 때는 물론 이 됐고 받고가 있긴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장기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 더 낮은 할부 금리로 적용을 합니다. 뭐 2%, 1%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방향적 측면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부 금리를 다운을 확 시켜버린 겁니다. 신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지금 확 살아나면서 이 과정에서 자동차 주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의 그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아차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네. 현차보다도. 맞아요. 기아차는 왜냐면 12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연간 단위로 우리가 뭐 수출 100만 불탑, 200만 불탑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그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 수출 제일 많이 한 게 현차 300만 불, 300억 불. 2등이 기아 200억 불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네요. 현대 기아차의 그 전기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V 시리즈. 네. 아이오닉보다 EV가 더 잘 팔리죠. 이게 기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신차가 7대가 올해죠. 신차가 7대 예정돼 있는데 이 기아에서 나온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 잘 팔리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수출 많이 해서 기아에 대한 호평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올해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으로 기아가 최근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전반의 흐름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는 만들어졌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진입을 할 건지 아니면 눌림목 과정이라고 하는 조정받을 때 진입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죠. 지금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섹터별로의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저는 주가 분석을 합니다. KRX 자동차 업종에 대한 섹터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그 12월 30일 말일장 기준으로 해서 요 그림을 만든 이제 내용입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한 시점, 이 장대 양봉을 나왔던 시점이 진입 시점이죠. 그리고 정체된 흔들림의 과정이 대략적으로 한 5, 6일, 일주일 정도 만들어진 뒤에 다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이제 가격적으로 볼 때는 저항 구간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 대형주는 어느 날 주가가 강할 때 흐름을 따라가서 그날 주식을 사게 되면 물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강한 시세 분출을 한번 하고요. 3, 4일, 4, 5일 정도 옆으로 쉽니다. 위아래. 그러니까 강한 날 따라잡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3, 4일 주가가 흔들림 과정에서 조정을 받죠. 그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거든요. 대형주는 미리 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매매가 대형주입니다. 반대로 소형주, 테마주, 개별주는 10% 20% 올라갈 때 있습니다. 눌림목 줄 때 조정받을 때 사야지. 조정 안 줍니다. 그걸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소형주는. 왜? 한번 탄력 받으면 그 탄력대로 쭉 가버리는 겁니다. 소형주는. 안 쉬고 가는 겁니다. 이 종목의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항상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딱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두 번의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흐름의 전환에서 이제 고점 부근에 딱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연초,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그리고 다음 주초 주간까지의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날 때 저점에서 모아가는 흐름이 가능한 겁니다. 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은 현 상태에서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한 템포 텀을 두고 흐름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다는 업종에서의 내용의 그 종목 접근이 되겠죠. 제가 앞서 시장에서 1월장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요.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전기전자 다 좋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면 다 좋겠죠. 그런데 순환의 흐름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동차 가겠죠. 가지고 있으면 가겠죠. 근데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잡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반대로의 수익률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원론처럼. 그러면 자동차를 투자해서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목표치 대비해서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기 3%, LG 디스플레이는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장중 동향들을 보여줬습니다.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자동차는 1월 중순 이후에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진입하는 시기보다는 지켜보면서 1월 중순까지의 저점에서 모아가는 투자 전략, 단기 흐름에서의 시세 분출이 나오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요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움직일 때는요, 우리 포모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종목만 가. 다 가는데 내 종목 안 가는 것 같아. 안 가 실제로. 수익도 안 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좋아질 때는 주식은 멘탈 게임이거든요. 심리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 종목도 결국은 갑니다. 시기의 문제지. 이 패션을 어떻게 따라가냐의 그 문제이지. 그래서 저는 안 움직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냥 포트에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지하고 보유하고 가져가실 때 추가로의 애드업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일 어려운 게 주식 투자에서 뭐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섹터가 1차 상승을 하고 쉬는 구간이야. 매도하고 다른 빠른 종목 갈아타고 요게 가장 어렵습니다. 요걸 잘해야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거든요. 내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시장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흐름을 잘 잡아. 잘은 아니어도 잡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흐름을 타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주 매도, 움직이는 종목 매수,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오고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난 직장 생활하고 또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의 업무를 하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시세를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잠깐 봐야 되는데 자동차 좀 팔고 다른 종목 사?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려도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능동적으로 가능하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이런 매매 형태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주를 팔고 다른 섹터로 가져간다. 투자를 말씀드린 내용을 가져가시고요. 좀 빠르게 한다. 능동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약간 복잡한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품주 섹터를 보게 되면 부품주 내에서도 큰 부품주가 있고요. 현대위와 만도 같은 큰 부품주가 있고요. 화신이나 SL처럼 작은 부품주들이 있어요. 자동차 업종의 그 실적과 그 펀더멘탈 요소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하나 좋았습니다. 수출 잘 됐고 잘 좋았어요. 그리고 부품, 큰 부품, 현대위아나 만도 같은 종목들, 그 완성체와 동일하게 흐름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부품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주가 탄력은 최근에 좋았어요. 화신, SL 뭐 등등등 종목들. 이 회사들의 실적치를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되면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 그 규제나 그 법안을 만들면서 미국 내 공장을 설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그룹 또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미국 공장을 통해서 이제 생산합니다. 근데 기존의 작은 부품 업체들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완성체만큼의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좋긴 좋았지만 그 곡선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올해부터 좋았다는 거,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런 내용의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완성차보다는 작은 부품 업체보다는 중간 단위에 있는 현대위아 만도 같은 종목들 있죠. 이 업종에 대한, 왜냐하면 이 업종에 있는 그 현대위아 만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로 현재 재료 가치를 가져갈 수, 그 자율주행도 가져갈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분명히 테마가 또 나올 겁니다. 그 자율주행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와 재료가 결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를 나는 투자해야 되겠다,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 자르고요, 뒤에 자르고요, 가운데 있는 좀 묵직한 부품주 딱 찍어서 현대의 만도 이 종목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월 중순 이후에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쉬는 과정에서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최근까지의 시장을 보게 되면 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97년 3월에 그 여의도 증권회사에 입사를 해서 22년 동안 증권회사 업무를 했고요. 주식시장에 있은 건 한 24년, 25년 됐는데 주가지수 측면에서 21년 6월 23일 날 3,316포인트 고점 이후에 계속 빠졌죠. 2년여 넘게 주식시장이 빠졌어요. 2년 빠지는 장은 제가 처음입니다. 20몇 년 동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올해는 제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판단을 해서 올해 장에 대한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수적 관점에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수적 관점에 좋아지게 되면 종목들의 차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힘든 장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왔기 때문에 지금 떠나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한 해를 가져가실 수 있고 가져가시기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